사건은요 2013년입니다. 3월 초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밤 11시를 갓 넘은 시각에 119와 112로 각자 따로따로 구조 요청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건 119였고요. 신고자는 남성으로 부산 동백서 선착장인데 차가 바다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들어가야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차에 누가 있었나요? 차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차 안에 누군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신속하게 출동이 됐고요. 그런데 이때 같은 위치인 그 동백섬에서 112로 또 한 번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는요. 한 여성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럼 혹시 뭐라고 신고가 돼요? 당시 긴박했던 네. 그 상황입니다. 실제 신고 당시 그 신고자의 육성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해경 구조대가 속도를 더욱 내서 현장으로 갔는데 도착했을 땐 추락한 차량이 거의 다 가라앉아서 트렁크 끄트머리만 보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칠흑 같은 바다에 남자 2명이 표류 중이었습니다. 구조했더니 한 분은 최초 신고를 했던 남성이고 한 명은 운전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분은 차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바다에 뛰어들어 차문을 열고 여성분을 차량 밖으로 꺼냈는데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 저 여성분이에요. 네. 어머. 의식이 없네, 벌써. 지금 여성분을 차에서 꺼내서 네. 구명보트로 옮기는 상황이고요. 네. 머리 이쪽으로 하나 둘 올리고 아, 심폐소생술 하고 계시는구나. (119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면서 응급실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초로 신고한 남성을 최 씨라고 하고요. 네. 사망한 여성을 윤 씨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최 씨와 윤 씨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은 남편 최 씨의 후배였고요. 그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후배가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고 부부가 이제 야경을 보기 위해서 동백섬을 찾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네, 생존한 남편과 그 후배에게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동백섬 선착장 가까이에 차를 세우고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다가 아내 윤 씨가 춥다며 집에 돌아가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다시 차에 탔는데요. 이때 남편이 밖에 두고 온 물통을 찾으러 간 사이에 차가 바다로 빠졌다고 했습니다. 남편 최 씨는 두 사람을 구하려고 구명안을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빠진 방향으로 헤엄쳐 가보니까 후배가 열린 창문으로 빠져나오려다가 몸이 끼어서 못 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일단 후배부터 꺼내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내를 구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문이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미처 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이유가 혹시 뭡니까? 네, 후배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운전자가 면허를 딴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생존자인 두 남성의 진술은 일치를 했고요. 네. 특히 운전자인 후배의 경우는 해경에 구조될 당시에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일단 탈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아마 남편 최 씨가 그 후배도 조금만 늦게 구했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던 엄청 거죠. 위험했던 상황이구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나는 이날은 네네. 이 부부가 네. 4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기로 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살림을 합쳐? 그럼 그동안 부부가 떨어져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만 한 상황이었고요. 아내 윤 씨는 경주에서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 최 씨는
부산에서 체육 강사를 하느라 줄곧 떨어져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망한 아내 윤 씨의 친척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씨가 일찍이 부모를 잃고 형제 자매도 없어서 남편이랑 같이 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사고가 난 그날 드디어 남편이랑 같이 살 수 있게 됐다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떠났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언론을 통해서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추락사고로 보도가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듣던 우리 김 형사님께서 네. 남편과 운전자의 진술을 듣던 중에 네, 네. 뭔가 약간 석연치 않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사고가 났던 네. 그 동백섬 선착장부터 네. 한번 볼게요. 아, 네네. 저기죠, 저기.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동백섬 선착장이었습니다. 맞은편에 광안대교가 지금 보이고 이 광안대교의 야경을 보러 동백섬 인근을 많이 찾긴 하는데 선착장은 입구가 좁고 어두워서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은 전망대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단순히 뭐 장소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혹시 의심할 만한 다른 이유가 좀 있었나요? 저는 운전자가 탈출했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동생분이요? 예. 반쯤 걸쳐 있어서 근데 물을 많이 마셨다고 운전이 했잖아요. 미숙했다는 그 동생분은 탈출을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운전자. 맞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차가 바다에 빠지면 일단 시야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 급속도로 차오르면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탈출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그냥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현장으로 다시 갔는데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왜요?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당시 사고가 있었던 동백섬 그 선착장을 다시 재현한 모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바다고 이제 여기 이제 배를 묶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바로 이렇게 도로고요. 지금부터 남편과 후배인 운전자가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여기가 선착장 입구인데요. 사고 차량은 이렇게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간 입구부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 건지 싶더라고요. 자, 선착장 입구에 바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입구예요? 선착장 입구에 이런 차단막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에 차단막이. 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열리게끔 돼 있었습니다. 아. 이 차가 전폭이 1.8m였고 네. 여기가 2m였습니다. 양쪽으로 10cm, 10cm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건데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운전자는 사실 3개월밖에 안 된 초보라고 초보죠. 그랬잖아요. 그렇네. 그런데도 이걸 통과한다는 건 사실 일상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부분이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단기를 피해서 참. 차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 광안대교가 보이는 모양으로 차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이 3, 40분 정도 사진도 찍고 야경을 즐겼다고 합니다. 차를 여기다 세우고 야경을 즐기고 사진도 네, 찍고. 그리고 운전했던 후배는 선배가 물병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보고 선배한테 장난을 치려고 간다 하고 후진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차가 바다로 돌진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후진 놓고 밟으면 이 화단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되는데. 이게 넓으니까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돌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사실 차를 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었죠. 네. 근데 이 후배가 차를 빼려고 후진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아무래도 급발진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합니다. 근데 어떻게 빠졌나를 지금 제가 유추하고 있잖아요. 네. 아니면 뒤로 빠졌다고 했는데 바다에 빠진 거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차를 돌려놓고 후진으로 갔다가 하니까 예. 그대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되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후진으로 급발진. 후진 급발진도 있었나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후진할 때 급발진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어난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들의 99.9%가 전진하다가 맞아요. 발생을 저도 해요. 그렇게 다 그 봤거든요. 후진할 때는 사실 급발진이라고 보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사고 당시 현장이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추락한 차량은 이곳에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가라앉아서 트렁크 끄트머리만 보였다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 선착장의 옆이었던 거죠. 피야. 우리 계속 앞에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자, 여기서 선착장 옆으로 차가 빠지려면 어떠한 상황이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장을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3차원으로 분석하기 앞서서 이 사고 차량이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 차량이 있는 위치에서 바다로 추락을 하려면은 조향 상태가 거의 최대한 돌려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보여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앞차와 이 뒤에 있는 차 각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거의 60도 이상, 70도 이상을 벗어나는 각으로 후진해서 들어왔고 방지턱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잘 맞춰서 피해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급발진이 발생했다 한다면은 후진하자마자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후진하면서 조향을 하면서 빠지는 케이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은 예. 그냥 유턴하면 됩니다. 유턴해도 조향각이 나와요. 해보니까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이 폭이 아까 나오거든요. 얘기했었잖아. 네, 맞아요. 공간적인 특성상 후진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후진해서 여기서 차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차라리 입구가 좁은 걸 알면은 전방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조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패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부러 조향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량의 핸들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 돌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운전자도 죽다 살아났는데 운전자가 일부러 죽으려고 바다에 돌진했다는 거잖아요. 왜? 급발진 때문에 당황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진술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 사고가 맞는지 국과수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차량 사고 기록 장치라는 게 차에 있는 건가요? 뭔가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비행기에 있는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량이 사고 날 당시에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박스가 차 안에도 있습니다. 모든 차에 모든 다 차량에 있어요.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속도, 그다음에 뭐 가속 페달,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뭐 이렇게 전체 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기들의 움직임들을 기록하는 장치로 봐야 되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급발진이 아니었습니다. 어? 급발진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거짓말이잖아. 네, 만약 후진할 때 급발진 사고 일어났다면 스키드 마크 등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발진할 때 차가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든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급발진 당시 차 상태가 어땠는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야, 그럼 진짜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운전자를 슬쩍 떠봤습니다. 너 급발진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던데 내가 볼 때 이거 과실치사로 끝날 일이 아니야. 거짓말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 그랬더니 그 순간 운전자의 눈빛이 파르르 흔들리면서 동공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진짜 다 거짓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후배가 도대체 왜 본인 그러니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자, 지금부터 수사의 방향은 180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대체 왜 그 후배가 선배 아내를 살해한 건지 형사님들은 그 범행 동기부터 찾아 나섭니다. 사망한 아내 윤 씨와 후배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둘은 사고가 난 날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만 놓고 보면 운전자가 선배 아내를 죽일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그 운전자도 죽다 살았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거기서? 예, 수상한 정황은 아내와 남편의 후배 사이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위장 살인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 게 보험이거든요.
사망한 윤 씨 앞으로 낸 보험 4개 중 3개가 생명보험이었는데요. 사망 보험금만 1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에 그 흔히 말해 그 수령자 타가는 사람은 다 남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데 섣불리 보험 사기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시기가 전부 4년 전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4년이면 4년 전부터 무슨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뭐 범행 직전이라든가 네. 아니면 최소한 1년 미만의 1년 안쪽에. 보험을 들고 실행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보통은 암이나 뇌질환 이런 큰 병에 걸렸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윤 씨는 오로지 교통사고 사망 특약만 가입돼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특약만요? 이거 이상하네. 그리고 보험 가입 과정을 일일이 추적했는데요. 보험사와 통화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내 촉이 틀리지 않았다. 수사가 맞게 가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보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보험 하나 제가 들어주려고요. 제가 지금 암보험이나 뇌경색, 종신보험 이런 거 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 사망보험만 들게요. 사망 시 3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교통사고 사망은 4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아, 그래요? 아, 혹시 하나 뭐 여쭤볼게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사망을 하면 돈은 누가 받나요? 자녀가 없다면 법정 상속인인 배우자가 받습니다. 혼인신고 전부터 보험을 가입한 거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아내가 여자친구였을 때였죠. 2009년 12월 말부터 2010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생명보험 2개랑 자동차 보험 하나를 가입했고요. 대부분 남자친구였던 최 씨가 주도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가입 전화를 할 때도 최 씨가 시키는 대로만 윤 씨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보험금을 노린 걸로 추정을 하고 남편 최 씨의 채무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당시 최 씨에게 빚이 2억 넘게 있었습니다. 체육 강사 일을 하면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었는데 고급 룸사롱을 다니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썼더라고요. 여기서 네.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아까부터 이경 씨가 궁금해했던 그 후배. 맞아요. 난 네. 이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요. 이 일을 살인 계획을 같이 벌였을 만큼 무모했을까?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뻔했던 이 끔찍한 살인 계획을 그 후배는 몰랐을까? 저희는 공범이라고 추정을 하고 공모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남편 최 씨의 휴대전화부터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최 씨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전화를 꼭 써야 한다면서 다음 날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가져오긴 했는데요. 그새 전부 초기화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확신을 퍼주고 있는. 그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수사팀은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휴대폰을 왜 쥐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초기화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 하는 거야. 뻔한 거죠. 설정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다 동의해야 되는 건데. 아주 뻔한 레퍼토리가 나오죠. 예. 우발적 근데 이게 범행 포렌할 수 이런 거. 있다는 거는 몰랐었던 거예요. 몰랐죠. 몰랐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겠죠.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니까요. 그땐 사람들이 휴대폰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때였으니까요. 네. 아마 남편 최 씨도 초기화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나왔나요? 운전자와는 사건 발생 4개월 전부터 부쩍 자주 연락을 했던 걸로 확인됐는데요. 직접적으로 공모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보다가 좀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진첩이요? 네. 어? 뭐요? 결혼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밝은 미소와 힘찬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신랑 최종찬, 신부 2013년 4월 6일 토요일 부산 호텔. 청첩장인데요, 그냥? 그냥 선수장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포렌식으로 복구한 휴대폰에 사진첩에서 나온 네, 사진첩에 청첩장이잖아요. 여기 찍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고가 난 게 3월이잖아요. 그쵸. 어? 한 달 뒤에 그럼 결혼할 예정이었네? 그죠? 아, 그럼 시갑도 그렇게 된 거야?
사망한 분은 윤 씨 아니었어요? 잠깐만, 뭐야? 어? 왜? 신부 이 씨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남편 최 씨한테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청첩장뿐만 아니라 결혼하기로 한 여성분과 찍은 사진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사망한 아내 몰래 이미 오래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기가 막히다. 자, 그래서 우선 형사님들은 이 운전자인 후배가 차를 바다에 빠뜨릴 때 그 쇠말뚝을 피해서 각도까지 계산을 했을 것으로 본다면 네. 분명 사전에 모의를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죠. 추정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백항 CCTV를 다시 한 번씩 꼼꼼히 확인을 했는데요. 사고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사고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동백항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선착장을 두리번거리다가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선착장 밑을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에 남편 계좌 내역을 보니까 후배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2천만 원 가량을 송금한 것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운전자인 후배를 경찰서로 불렀는데요. 남편이 오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걸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정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거요? 네. 각서. 본인 최종차는 배우자 윤정미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보험금 11억 2천만 원을 작은 삼촌과 숙모에게 상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은 최종찬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지장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남편한테 보험 얘기니 살인 공무니 이런 얘기를 한 마디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자마자 보험 포기 각서부터 내밀더라고요. 이미 이제 사고사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수사팀에서 둘을 소환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수사팀에서 뭔가 의심점을 찾았구나. 자기 혼자 지레인 짐작을 하고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각서는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 효력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쓴 글입니다. 이런 것도 효력도 없어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이었던 거구나. 보여주기식인데 이게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그랬다는 뻔히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그거를 얄팍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4년이나 준비를 했는데. 써온 각서를 받고 형사님들은 남편 최 씨 조사를 중단하고 운전자인 후배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남편 수긍을 바로 왜 안 하셨어요? 예, 운전자를 압박해 공범 사이를 흔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운전자는 이미 과실치사로 입건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했죠. 처벌은 무조건 피할 수가 없다. 니네 만나서 현장 각오한 거 다 알고 있다. 혼자 뒤집어 쓸 수 있어. 살인 형량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랬더니 갑자기 울먹이더라고요. 공범이 많네. 그리고는 두 사람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팀에서 판단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인데요. 형사들이 뭘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 현장에 같이 간다는 것은 소위 범인들한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저희도 그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니들이 한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그때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부터 다시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희 눈치를 쓱 보더라고요. 눈치를 봐요? 도망가려고? 아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사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오겠습니다. 담배 달라면 범인이야.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담배 달려면 무조건 범인이에요. 네, 그래서 보내줬더니 둘이 같이 구석으로 가서 담배를 피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쑥덕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편 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남편 최 씨가 먼저 자백을 하니까 후배가 옆에서 내가 먼저 얘기해서 함께 자백하기로 해놓고는 이제 와서 혼자 먼저 자백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죄를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남편 최 씨를 욕하더라고요. 보험을 들기 이전부터 계획적인 만남으로 추정됐습니다. 최 씨가 피해자 윤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윤 씨는 기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혼을 시켰고요. 윤 씨는 이혼 위자료로 매달 최 씨에게 용돈식으로 보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그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면서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야, 네, 그런데 최 씨 가족이나 주민들은 4년간이나 최 씨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윤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심지어 최 씨의 부모님의 경우는 아들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조차 몰랐고 한 달 뒤에 결혼을 앞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험금을 4년 동안 내면서 시간을 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피해자 윤 씨의 이혼 위자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돈이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데다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앞두게 되자 사망 보험금으로 빚이며 결혼 자금 전부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법행의 실행을 옮겼던 거였습니다. 아니, 그럼 후배가 이런 상황인 걸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선배의 아내란 사실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사람 하나만 익사로 위장해서 죽여주면 사망보험금 중 2억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운전면허 학원도 끊어주고 차까지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더 기가 막히실 건데요. 이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생사는 뭐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자기들 살궁리만 끝까지 했습니다. 응? 보안료가 뛰어든 건 아니고 당연히 창문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혹시나 빠질까봐 구하는 겁니다. 빠져나오려고 일어난 거야? 빠져나오려고 그래서 하나만 일어난 거야? 근데 차량 인연 당시에는 창문 4개가 열려져 있었습니다. 4개가 다요? 네, 원래는 자기만 빠져나오려고 운전석 쪽 창문만 열고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나머지는 다 닫아뒀는데요. 네. 차가 물에 빠지자 자기가 당황을 해서 버튼을 아무거나 막 누르다가 창문이 전부 열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죽는 순간까지 남편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뭐가 안 되니까 본인이 그냥 다급해서 신고를 하면서 그 마지막 목소리를 남긴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 예, 그래놓고는 재판 과정에서는 자수가 인정될 경우 감형 참작이 된다는 걸 알았는지 자기들이 자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살인만 위장한 게 아니라 자백도 위장을 했네요. 네, 그렇죠. 제가 그때 판사님이 불러서 재판장에도 갔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수냐 자백이냐 물어보길래 자수가 아니라 자백이라고 확실하게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심에서 남편은 23년, 운전자는 13년형 선고를 받았고요. 최종심까지 확정됐습니다.